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줄기편이고요. 326쪽 17장 원시 서유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립입니다. 앞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 제가 줄근 거 위주로 읽을 거예요. 자, 300년 전에 클로비스는 이단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해 교황에게 힘을 보태주더니 이제 그의 후손은 무시무시한 이슬람의 침략도 막아주었다. 교황으로서는 프랑크 왕국이 예쁘기만 했다.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은 피피는 10년간 프랑크 왕국을 지배하다가 차라리 직접 왕이 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751년에 그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메로빙거 왕조의 문을 닫고 새로 카롤링거 왕조의 문을 열었다. 물론 당시 로마 교황 자카리아스는 이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당시 교황이 의지할 때라고는 오로지 프랑크 왕국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황은 교회 안에서라면 최강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실력자로 공인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솔직히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황은 지존의 존재가 아니었다. 바로 비잔티움 황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동로마가 더 권위가 셌죠. 당시 로마 교황은 롬바르드 왕국에는 세속의 힘에서 밀리고 비잔티움 황제에게는 신성과 세속의 힘 모두에서 밀리는 형편이었다. 이슬람의 침략을 막아낸 지 얼마 되지 않은 726년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는 왕궁 문에 있는 성상을 철거하고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교에서 성상이 발달한 이유는 헬레니즘의 전통 때문이었다.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만 겨우 방어했을 뿐 옛 헬레니즘의 고토를 대부분 이슬람 세계에 넘겨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제국 내에는 반헬레니즘적 정서가 널리 퍼져나갔다. 자, 요컨대 황제의 조치는 종교적으로 성상을 우상으로 격하하고 정치적으로 수도원을 약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수도원 소유의 토지를 노리고 있었다. 당연히 수도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비잔티움 제국은 이후 1세기 이상이나 성상을 둘러싼 종교적, 정치적 논쟁에 빠지면서 국력을 탕진하게 된다. 프랑크 왕국만 개종했을 정도로 아직 서유럽에서 교세를 키우지 못한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성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불만이었다. 교리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이교도들에게 포교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730년에 레오 3세의 공작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들이 황제의 시책에 찬성하자 로마 교황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레오 3세도 신속하게 반격했다. 그는 즉시 로마 교황에게 위임한 서방 제국의 종교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교회가 결별하게 되었다. 특히 비잔티움 측은 자기들의 교회를 정교회, 정통교회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카톨릭교, 개신교와 함께 그리스도교 3대 분파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동방정교의 기원이다. 동방정교회는 이후 주도권을 지닌 세력에 따라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로마 제국 후기에 지역적으로 분립했고 비잔티움 시대에 정치적으로도 분립한 동유럽과 서유럽은 이로써 종교적으로도 분립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셈이다. 제가 띄엄띄엄 읽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책을 보는 게 우선이죠. 저는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책을 항상 사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서유럽 세계의 탄생. 종교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로마 교황은 세속에서도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종교와 달리 세속의 독립선언을 하려면 실제로 독립을 유지할 만한 물리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황은 카롤링고 왕조의 프랑크 왕국을 정식 파트너로 삼기로 했다. 751년 롬바르드 왕국이 라벤나를 점령하고 로마를 노리자 교황 스테파누스 3세는 다급해졌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 피핀이 프랑크 왕 힐데리히의 왕위를 찬탈하고 교황에게 쿠데타의 승인을 요청했다. 교황이 체면 불구하고 몸소 프랑크 왕국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핀 역시 반갑기 그지없는 심정이었다. 과연 그는 교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이탈리아로 원정을 와서 롬바르드족을 물리쳐 주었다. 게다가 그는 전리품으로 얻은 라벤나를 교황에게 희사함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주변에 과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령의 시작이다. 이제 프랑크 왕국과 카톨릭 교회는 찰떡궁합이 되었다. 교황은 피핀이 일으킨 세속의 쿠데타를 정당화해 주었고 피핀은 비잔티움의 반기를 든 교황의 신성의 쿠데타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제는 피핀이 교황령을 기증한 데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되었다. 그 수혜자는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였다. 할아버지 마르텔이 외적의 침략을 방어했고 아버지 피핀이 새 왕조를 열었다면 샤를마뉴는 그 터전 위에서 마음껏 정복 활동을 전개한 군주였다. 774년에 알프스 산맥을 넘은 프랑크군은 롬바르드 왕국의 수도인 파비아를 접수하여 북부 이탈리아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 다음에는 즉시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슬람으로부터 카탈루냐를 빼앗았다. 다시 동쪽으로 진출한 프랑크군은 섹슨족을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까지 손에 넣었다. 샤를마뉴에게 제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다. 그는 정복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정복지에 교구를 설치하고 현지 민족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했다. 800년 12월 25일에 레오 3세는 로마의 성탄절 미사에 참석한 샤를마뉴에게 결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 그의 머리 위에 교황이 직접 서방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준 것이다. 신성의 황제가 세속의 황제에게 대관식을 치러준 격이다. 476년 서방 제국이 멸망한 이래 300여 년 만에 다시 서방 제국의 황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로마 게르만이라는 새로운 전통은 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승인되었다. 그 새 시대란 바로 중세였고 따라서 그것은 중세 유럽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아직도 로마 제국의 정당한 상속자는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이었지만
이제 서유럽 세계의 본격적 도전이 시작되었다. 재정 일치와 중앙 집권제의 비잔티움 제국과 달리 서유럽 세계는 신성, 교황과 세속, 황제가 적절한 분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분권적 체제였다. 처음에는 동방 제국에 비해 짜임새가 부족해 보였으나 이 느슨한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발휘해 장차 서유럽을 세계 문명의 주역으로 만들게 된다. 자, 그대로 읽기만 하는데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뺄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감탄하게 되는데 정말 잘 썼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긴 책은 이 거의 한 500쪽 가까이 되는 책인데 쓸데없는 얘기, 뭐 농담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진짜 알짜배기만 농축해서 담았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상상할 수도 없네요. 정말 잘 쓴 책입니다. 깔끔하게 썼어요. 깔끔하게. 다음 소제목 중세의 원형. 프랑크는 교황에게서 로마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부여받기는 했으나 명칭만 그랬을 뿐이고 로마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까지 이어받지는 못했다. 원래 식민지란 모국이 든든해야 유지되는 법이다. 그런데 프랑크는 로마처럼 강력한 중심지가 못 되었다. 게다가 당시의 주변 정세는 로마 시대처럼 튼튼한 중심이 들어서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게르만족의 이동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소규모로 민족 이동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유럽 대륙의 판도에는 늘 변화의 조짐이 역력했다. 샤를마뉴는 처음부터 각 주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다. 최소한 방어만이라도 제 힘으로 하라는 취지였으나 그 과정에서 군사권, 사법권, 치안권을 맡긴 것은 곧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훗날 이 주의 지배자들이 중세의 영주 신분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치적 통합이야 어렵다지만 경제적 통합마저도 이루지 못한다면 무늬만의 제국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샤를마뉴는 도량형과 화폐 단위를 통일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계기로 로마 말기에 유명무실화된 은화가 다시 주조되어 유통의 숨통이 트였다. 이런 경제적 통합 조치는 각 주에도 이득이었으므로 저항을 받지 않았다. 사실 샤를마뉴는 지방 정치는커녕 중앙 정치를 꾸리기에도 힘이 벅찼다. 실로 오랜만에 서유럽 황제인지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그래서 그는 초대 황제라면 누구나 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이 많으면 사람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뿐이다. 그는 프랑크족 출신의 30개 귀족 가문을 황실과 혼맥으로 결합시켜 제국의 수도인 엑스라샤펠의 중앙 귀족층을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의 고위 관직들을 해결한 다음에는 군대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선배들만큼의 권위가 부족한 신생 프랑크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었다.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이 불가능하다면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한 계약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샤를마뉴는 신하단과 계약을 통해 중앙 군대를 구성했다. 신하단은 황제에게 군사적 봉사와 복종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황제는 토지를 주는 것이다. 그 신하단이 바로 중세의 기사 신분을 이루게 된다. 주에는 교구를 설치하고 영주에게는 자치권을 부여하며 중앙에서는 기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직속 부대를 편성한다. 그렇다면 무척 낯익은 구성이다. 바로 서양 중세의 전형적 체제다. 기도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렇게 중세 사회의 지배층을 이루는 세 가지 신분, 성직자, 영주, 기사가 이미 생겨났다. 나머지 신분은 일하는 사람, 곧 농민이다.
샤를마뉴는 중세 문화의 골격도 만들었다. 샤를마뉴는 그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긴 탓에 학문과 예술을 무척 존중하고 사랑한 군주였다. 그는 직접 칙령을 내려 각 주교구와 수도원에 학교들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수도에는 궁종학교를 열어 라틴어와 라틴 문학, 논리학, 수학, 고전 등의 학문과 음악, 시 등의 예술을 적극 장려했다. 샤를마뉴는 오히려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당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직접 베끼고 장식한 고전의 필사본과 채식 필사본들은 오늘날까지도 중세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깔끔하죠? 문장들이. 문장이 아니라 단어도 뺄 게 없어요. 자, 원시 프랑스란 소제목. 중세의 골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샤를마뉴는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누스로 이어지는 대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의 경우처럼 그가 역사의 대제로 기록되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한 덕분에 그리스도교 역사가들에게서 점수를 땄기 때문이다. 역사적 평가는 대개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샤를마뉴가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진정한 대제가 되려면 그가 세운 프랑크 제국이 계속 존속하고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크는 샤를마뉴에게 더 이상의 영광은 주지 않았다. 그가 죽자마자 제국의 면모는 금세 사라져버렸다. 원래 프랑크 제국은 지역마다 민족과 언어, 관습이 달랐으므로 제국으로서의 통합성은 크게 부족했다. 물론 샤를마뉴가 이룩한 종교와 경제에서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제국은 유지될 수 없었다. 그의 당대의 제국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체제상의 취약점을 보완했기에 가능했다. 샤르마니의 셋째 아들로 제의를 이은 루이 1세는 일찌감치 사태를 깨달았다. 샤르마뉴가 없는 프랑크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여긴 이슬람 제국은 은근히 에스파냐에서 치고 올라오려 했다. 또 북쪽에서는 바야로 바이킹으로 알려진 노르만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하고자 교회와 수도원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으로 경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이지만 아버지의 정복 사업마저 계승할 자신과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루이 1세는 817년에 제국 계획령을 내려 영토를 세 아들에게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840년에 그가 죽자 분쟁은 즉각 전쟁으로 바뀌었다. 삼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대개 두 동생이 연합해 맏형과 맞서기에 마련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힘을 합쳐 맏형 로테르를 일단 굴복시킨 다음 루이와 샤를은 로테르에게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조약을 맺어 정식으로 제국을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843년에 유럽 최초의 조약인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프랑크는 서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서부, 중부 프랑크, 지금의 프랑스 동부와 이탈리아 북부, 동프랑크, 지금의 독일 서부의 세 왕국으로 나뉘었다. 870년 메르센 조약이 체결되고요. 이 조약에서 형제는 이탈리아 북부를 제외한 중부 프랑크를 완전히 분할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경계선은 라인강이었다. 라인강은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선이기도 하다. 즉 메르센 조약으로 오늘날 서유럽의 주요한 3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시적 형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 가운데 프랑크의 전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서유럽 세계에서 맨 먼저 나라의 꼴을 갖추었고 이렇게 스타트를 일찍 끄는 덕분으로 이후 중세 유럽의 역사를 주도하게 된다.
다음 소제목 환생한 샤를마뉴. 이제 동프랑크 지역은 프랑크의 전통과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었다. 귀족들은 게르만의 옛 전통에 따라 부족 연합 체제를 유지했다. 콘라트의 뒤를 이은 작센공 하인리 1세부터 왕위는 세습되기 시작했지만 작센 왕조, 당시 세습 왕조는 시대의 추세라서 취한 것일 뿐 국가 체제는 종전과 달라질 게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분권화의 역사가 이후 천여 년에 걸친 독일의 역사를 이룬다. 하인리 1세는 독일 역사에서 초대 국왕으로 간주된다. 동양식 왕조는 새 나라를 세우면 거창하게 국호를 짓고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하지만 유럽의 역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프랑스나 독일이 생겼다는 말을 동양식 왕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심지어 프랑스 역사가들도 프랑스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한 가지로 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이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왕조, 나라의 맺고 끊음이 분명했지만 유럽에서는 그보다 훨씬 느슨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하기도 했다. 이게 주석이 참 잘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주석을 읽거나 마나죠. 하지만 이 책은 주석이 본문 텍스트와 대등한 관계, 본문 텍스트를 요약하고 또 정리해주고 첨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읽으면 되게 알차고 재밌습니다. 하인리히는 프랑스를 침략해 로트링겐을 빼앗았다. 대내적으로도 그는 여러 귀족을 어르고 누르면서 왕권 강화에 성공해 신흥 세력인 작센 왕조의 토대를 튼튼히 굳혔다. 이 토대를 미천으로 삼아 독일의 국력을 크게 키운 사람은 그의 아들 오토 1세였다. 당시는 노르만의 민족 대이동이 절정에 달할 무렵이었으므로 신생국 독일로서는 무엇보다 외침에 방어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에 대해 오토 1세는 샤를마누처럼 북쪽에 변경주를 두어 대인족 덴마크와 마자르족 헝가리를 방어했다. 게다가 그는 이민족을 그리스도교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그 점에서도 샤를마뉴를 닮았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그를 오토 대제라고 부른다. 또 한 명의 대제가 탄생했다. 특히 955년 남부의 레히필트에서 마자르족을 크게 무찌른 일은 다시 한번 서유럽 세계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아가 그는 로트링겐을 탈환하려는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쳐 프랑스에 대해 힘의 우위를 다졌다. 961년에 이탈리아에서 베렌가리오라는 자가 로마 황제를 자칭하자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물론 오토가 당대의 실력자였기에 그런 것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150여 년 전에 샤를마뉴와 똑같을까? 오토는 교황의 뜻대로 이탈리아를 원정해 간단히 베렌가리오를 제압했다. 이듬해인 962년 교황은 그에게 황제의 직위를 수여했다. 자신의 우상인 샤를마뉴를 담겠다는 오토의 꿈은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비잔티움 제국의 승인을 얻고 비잔티움 황실의 황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우상의 못다 이룬 꿈마저 이루어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상의 과업에 끝까지 충실하게 모방했다. 학문과 예술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해 후대에 오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되는 시대를 연 것이다. 그의 아들 오토 2세는 여기에 로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200년 뒤에 프리드리 1세는 또 신성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게 된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명칭을 소급해 오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황제가 다스리지도 않았던 기묘한 나라인 신성 로마 제국은 이렇게 탄생했다. 자, 다음 소제목 기본형과 활용형. 메르센 조약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라는 서유럽의 기본형이 형성될 무렵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해 남쪽으로 밀어닥치고 있었다. 바로 2차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노르만의 민족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게르만이 그렇듯이 노르만 역시 하나의 단일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시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일대에 살았던 여러 민족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노르만이라는 말 자체가 북쪽 사람이라는 뜻이다. 4세기에 시작된 게르만 1차 민족 대이동이 서유럽 세계에 기본형을 확립했다면 9세기에 진행된 2차 민족 대이동은 서유럽 세계의 활용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활용의 주된 결과는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원형이 생겨난 것이다. 프랑크가 분열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생겼다. 남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권이었다. 이슬람 세력은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시칠리아, 나아가 이탈리아 남부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동유럽은 물론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으므로 남은 곳은 브리타니아와 북유럽 뿐인데 여기에 각각 영국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형성된 것이 바로 2차 민족 대이동 시기다. 중부 유럽의 판세도 이 무렵에 결정된다. 따라서 대략 10세기에서 11세기부터는 오늘날과 비슷한 유럽 국가들이 유럽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1에서 2세기에 로마가 팽창하면서 로마 북부의 게르만족에게 문명의 빛이 전해졌다. 뒤이은 로마의 약화는 문명의 중심이 이미 게르만족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음을 뜻하며 결국 로마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게르만족의 침략에 의해 멸망했다. 이렇게 해서 문명의 중심이 지중해 세계에서 북쪽으로 옮겨오자 문명의 주변도 더욱 넓어지고 그 빛은 다시 더 북쪽으로 회전했다. 프랑크가 과거의 로마 제국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노르만족은 로마 시대의 게르만족과 같은 역할이었던 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북유럽의 지리적 여건은 문명의 중심지 노릇을 하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게르만족은 로마의 라틴 문명을 흡수해 더 풍부한 문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스칸디나비아는 중부 유럽에 비해 좁은 오지였다. 그래서 노르만의 민족 이동으로 북유럽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대신 이미 형성된 서유럽 세계에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샤를마뉴가 게르만족의 이동을 끝냈다면 오토는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이동을 저지한 것이다. 955년 오토 1세의 강력한 수비망에 걸려 더 이상의 서진이 불가능해진 마자르는 그냥 그 지점에 눌러 앉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중부 유럽의 강국인 헝가리다. 앞서 말했듯이 마자르는 훈족의 후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헝가리어는 유일한 아시아어에 속하며 핀란드어, 바스크어와 함께 인도 유럽어 계열이 아닌 언어다. 별다른 싸움 없이 노르만족은 슬라브족을 남쪽으로 내쫓고 그 지역에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게 된다. 이것이 노브고로드 공국의 시작이다. 또한 노르만족의 일파는 여기서 다시 남하해 오늘날 모스크바의 자리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는데 이것이 바로 키예프 공국, 러시아의 원형이다. 한편 노르만에 밀려 남쪽으로 쫓겨난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 일대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과 살림을 합쳤다. 더 남쪽은 비잔티움의 영토이므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터전의 몇 개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이 슬라브족의 나라들이 훗날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로 발전하게 된다. 자, 다음 소제목 영국의 탄생.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얻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르만족의 장기는 육로보다는 바닷길에 있었다. 따뜻한 바닷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넓은 북해는 노르만족의 연못이 되었다. 더구나 육로 진출이 어려워지자 해상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다. 바이킹이 다가올 무렵 브리타니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로마의 속죄에서 벗어난 5세기 초반부터 9세기까지 브리타니아의 역사를 이은 것은 게르만족 대이동의 와중에 독일 북부에서 브리타니아로 건너간 앵글족과 섹슨족 그리고 유트족이었다. 이들은 여러 개의 왕국을 건설하고 대륙과 단절된 상태에서 늦지만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때부터는 브리타니아 대신 영국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무렵 영국에서도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597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대표로 한 전도단을 영국에 파견해 앵글로 섹슨 왕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다. 이것으로 영국은 일단 종교적으로는 서유럽 세계에 편입되었다. 영국 본토의 선교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로마 카톨릭은 아일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종교 갈등을 빚었다. 이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이렇듯 서서히 진행되던 영국의 형성에 박차를 가한 인물은 엘프레드 왕이었다. 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대인족의 침략에 견디지 못한 앵글족과 섹슨족의 부족 국가들은 당연히 뭉쳐야 산다고 생각했다. 웨식스의 왕이었던 엘프레드는 대인족과 맞싸움을 벌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웨식스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이다. 과연 약속대로 대인족은 웨식스를 그대로 놔둔 채 다른 곳들을 침략했다. 그러자 다른 왕국들은 몰락했고 웨식스는 상대적으로 번영했으며 엘프레드는 인력 유능한 군주로 떠올랐다. 자신의 정치기에 자신감을 얻은 엘프레드는 런던까지 손에 넣고 난 다음 그 동쪽에 자리 잡은 대인족과 장기적 평화를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왕국의 안전을 확보한 엘프레드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왕국을 잉글랜드라 이름 짓게 된다. 그런 공을 세운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영국사에서는 엘프레드를 통일 왕국 잉글랜드의 건설자로 간주하며 대왕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100여 년간 그런대로 유지되던 평화를 먼저 깬 측은 잉글랜드였다. 1002년 잉글랜드의 왕 에셀레드는 잉글랜드 내의 대인족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장은 기분이 좋았겠지만 이 사건은 바로 이듬해 덴마크의 대대적 역공을 초래했다. 아직 잉글랜드는 덴마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10여 년간 전쟁을 벌인 끝에 1016년 스칸디나비아 국왕의 동생인 크누드는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랐다. 이후 그는 20년 가까이 잉글랜드를 지배했지만 잉글랜드의 간섭을 존중해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다. 정작 영국이 영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크누드가 죽은 뒤였다. 위탄 게무트에서는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엘프레드의 혈통인 에드워드를 왕으로 선출했다. 1066년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죽자 드디어 문제가 터졌다. 고드윈의 아들로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한 헤럴드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마저 이루기로 했다. 위탄게모트를 통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위탄게모트는 현인 회의, 왕을 선출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여긴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이를 두고 넘어갈 리 없다. 그해 10월 14일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도버 해협을 건너온 윌리엄은 헤이스팅스에서 해럴드의 군대와 맞붙었다. 이 단 하루의 전투가 이후 영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여기서 승리한 윌리엄은 해럴드를 앵글로색슨 계열의 마지막 왕으로 만들고 새로 노르만 왕조를 열었다. 그 덕분에 그는 정복왕 윌리엄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국 왕조는 모두 윌리엄의 혈통이니까 대륙에서 건너온 덴마크계의 후손들이다. 여기까지가 17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8장 하늘 하나의 땅 여럿이란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소제목은 그리스도교 대 그리스도교입니다. 게르만의 민족 이동과 노르만의 민족 이동은 여러 가지로 닮은 꼴이다. 둘 다 북쪽에서 남하해 기존의 유럽 세계를 재편성했다. 게르만족은 로마 말기에 이동을 시작해 지중해 세계의 중심에 로마 문명을 더 북쪽, 유럽의 심장부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서유럽 세계의 원시적 형태를 형성했고 문명적으로는 로마 문명을 이어받아 로마 게르만 문명, 즉 유럽 문명, 서양 문명으로 키워냈다. 또 노르만족은 게르만족이 시작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서유럽 세계를 완성했고 문명적으로는 서양 문명의 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그 두 가지 변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서양 문명의 뿌리, 로마 문명은 줄기 중세 문명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중세 문명의 성격은 크게 그리스도교와 봉건제로 압축된다. 두 가지 가운데 역사적으로 더 중시되는 것은 봉건제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리스도교다. 또한 로마 문명이 중세 문명의 뿌리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도 두 문명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유했기 때문이며 게르만족과 노르만족의 민족 이동이 서양 중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다. 클로비스, 샤를마뉴, 오토로 이어지는 서유럽의 정복 군주들은 하나같이 정복 활동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전파에도 열심이었다. 심지어 그들보다 이름값이 떨어지는 영국의 엘프레드까지도 그랬다. 왜 그랬을까? 물론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손에 쥔 비잔티움 황제와는 달리 서유럽에서는 신성의 황제, 교황과 세속의 군주들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이루었다. 하늘은 하나인데 땅은 여러 개인 상황이다. 당연히 로마 교황의 힘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가 직접 관할하는 영토는 교황령뿐이었으나 그의 하늘 아래에는 중소지주들이 많았다. 대지주였던 샤를마뉴의 시대에는 세속 군주의 힘이 교황을 훨씬 능가했으므로 교황은 그의 그늘 아래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제의 시대가 가고 고만고만한 군주들이 판치는 시대가 오자 교황령은 늘어나지 않았어도 교황의 세속적 권력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바야흐로 카톨릭은 말 그대로 보편 종교가 된 것이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10세기 후반 비잔티움 정교는 마침내 대열을 낳게 된다. 988년 러시아가 정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15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뒤부터는 러시아가 동방 정교회의 수장이 된다. 나중에 보겠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부르게 된다. 물론 제2의 로마란 콘스탄티노플을 가리킨다. 다음 소제목, 게르만 전통이 낳은 봉건제입니다.
로마가 중세에 남긴 유산이 그리스도교라면 게르만 전통은 중세에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봉건제다. 물론 봉건제가 성립한 데는 로마의 전통도 적지 않게 연관되어 있지만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게르만 전통에 따른 사회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제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요소들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로마의 콜로나투스 소작제가 그 원형이다. 지중해를 정복한 뒤 노예 공급이 끊기자 로마에는 콜로누스라는 소작농이 출현해 라티푼디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중세 농노의 기원이 된다. 그러나 봉건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다. 봉건제라는 말 자체가 봉토를 뜻하는 라틴어 페오둠에서 나왔듯이 봉건제는 군주가 가신들에게 봉토를 주고 충성을 약속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봉건제의 직접적인 기원은 종사제와 은대지제다. 종사제란 군주와 가신 간의 일종의 주종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동양식 군주 신하 관계와는 달리 쌍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가신은 당연히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의무를 가지지만 군주 역시 가신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로마적 전통의 피오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갈리아와 게르만 사회에서도 예로부터 존재하던 관습이었다. 생존이 힘들었던 고대에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성을 바칠 수 있었다. 물론 그 보호에는 생계를 해결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가 어느 정도 발달하자 그 정도의 대가로만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가시는 없었다. 따라서 종사제가 유지되려면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은대지제다. 은대지제란 군주가 자기 가신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에 은혜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의 프레카리움이라는 토지 대여 관습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널리 성행하게 된 것은 8세기 무렵 프랑크 왕국에서 종사제와 결합되면서부터이다. 9세기에 이르러 은대지라는 말이 봉토라는 말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봉건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은대지와 봉토의 차이는 토지 소유 관계에 있다. 은대지는 군주가 충성의 대가로 가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일회적인 성격이 강했고 토지를 아예 준다기보다는 빌려준다는 의미가 컸다.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충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제도였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은대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충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군주는 토지를 가신들에게 사실상 영구히 팔아 넘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봉토다. 이때부터 봉토는 가신들의 집안에서 대대로 세습되기 시작한다. 특히 게르만 전통에 따라 마다들에게 토지가 세습되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자, 369쪽 소제목 장원의 왕과 세 가지 신분.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은대지가 봉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영주들은 불입권을 가지게 되었다. 불입권이란 원래 로마 시대의 황제가 설정한 면세지에서 비롯된 제도지만 영주들이 은대지가 아니라 봉토를 소유하게 되면서부터는 면세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자치권을 뜻하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상급 영주라 해도 하급 영주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못했다. 물론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압할 수는 있었지만 봉건 영주들이 이렇게 독립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경제적 원인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 영지 내의 농민, 농노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급자족적 경제를 꾸렸던 것이다. 이것을 장원 경제라고 부른다. 영주는 성 안에 살면서 바깥의 농민들에게서 각종 세금을 받았다. 장원 내에는 농노와 농토를 비롯해 방앗간, 대장간, 양조간, 양조장 등이 공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물론 교회도 있었다. 자신의 장원에서 식량과 무기 등 온갖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게 없었다. 이런 경제적 자립이 대외적으로 정치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장원들 간의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이 원칙이었다. 중세 경제의 오랜 침체는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불입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자급자족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영주에게 가장 큰 걱정은 군사적 측면이었다. 물리력이 없으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장원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영주는 장원 내 사병 조직을 거느렸는데 그 군대에서 장교의 역할을 담당한 게 기사였다. 기사는 신분상으로 귀족 바로 아래에 속했지만 신분적 개념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귀족이 아닌 평기사 이외에도 봉건 영주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상급 영주에게로 가서 각종 교육과 기사 훈련을 받고 20살이 되면 기사 서임을 받았다. 봉건제가 안정되면서 영토의 분봉이 일단락된 다음에는 기사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나누어 줄 게 없었다. 아무리 영지가 넓고 재산이 많은 대영주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영주들은 하급 영주들이 반발의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전쟁을 벌였다. 기사들로서는 임무도 생기고 전리품도 챙기는 기회였고 영주로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였다. 물론 소규모 전쟁이 계속 이어지려면 운도 따라야 했다. 이 운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나중에 십자군이 기획된다. 기사들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통로로 십자군 전쟁이 기획되듯이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자 할 일이 없어진 무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바쿠 정권은 대외 전쟁을 기획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농노들은 방앗간을 한번 이용하려 해도 높은 이용료를 내야 했으며 도로나 부두 시설 등도 마찬가지였다. 상속세, 주민세는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영주에게 혼인세까지 내야 했다. 게다가 농노는 정기적으로 영주를 위한 부역도 해야 했다. 고향에 발붙이고 살기 위해 농민들이 치러야 하는 고통은 몹시 심했다. 당시 농노들은 뿔 없는 소라고 불리기도 했으니 로마 시대에 말하는 짐승으로 불린 노예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처지였다. 자, 다음 소제목은 분권적 질서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봉건제도 충성의 대가로 군주가 가신들에게 토지를 하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실제로는 서양의 경우보다 훨씬 수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무리 지역들이 나뉘어 있다고 해도 중국은 통합된 제국의 체제를 취했고 그만큼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서양의 봉건제는 훨씬 수평적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가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의 우두머리가 주민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으나 서양의 경우에는 상급 영주가 하급 영주를 지배하지 못할 뿐더러 영주라 해도 중국의 지주가 하인을 소유하는 것처럼 농노를 소유하지는 못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중국식 제국에 비해서는 미약하지만 그나마 제국의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었던 프랑크가 무너지면서 서유럽에서는 두 번 다시 제국이라는 정치적 중심이 생겨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의 군주들은 일종의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봉건제다. 서유럽의 중세 국가들은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과 달랐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17세기부터 시작된 국민국가를 직계조상으로 한다. 중세의 프랑스, 독일, 영국은 오늘날처럼 명확한 국경과 국민을 포함하는 영토국가가 아니었고 영주들 간의 완만한 서열 구조로 존재하는 느슨한 국가였다. 영주는 자기 영지에서 누구나 왕이었다. 서양의 중세 동화에서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넓은 지역이 단일한 왕조로 묶인 동양과 달리 분권화된 서양 중세에는 왕자와 공주가 동양에 비해 훨씬 많았다. 정치적으로는 분권적이었어도 종교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이었다. 다시 말해 땅의 중앙정부는 없었지만 하늘의 중앙정부는 있었던 것이다. 바로 로마 교황과 그가 거느린 각 지역의 교회들이 그것이었다. 자, 이렇게 18장도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19장, 이제 10자군 나옵니다. 10자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